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민족사 강좌 제7회 극강상 강계토경 평안호태왕릉 비문 제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상윤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중천왕 때까지 했습니다. 12대 중천왕에서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13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강계토경 평안호태왕 그 전 18대 고국 양왕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하시고 오늘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는 이제 아마 저희 가칭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설립 발기인 모임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아마 강좌가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일단 강계토경 평안호태왕 전까지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구려 왕들의 업적과 주요 사건 4의 1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제13대 서천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천왕은 이제 중천왕의 두 번째 아드님이신데요. 첫 번째 아드님이 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관나부인 그 자루에 담겨서 물에 빠뜨려 죽인 그 관나 부인의 아드님이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서천왕이 이제 왕위를 이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서기 272년에서 273년에 발발한 아주 대흉년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참 고구려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느냐면은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는지, 이태 동안에 여름 서리와 또 한해가 아주 냉추위죠. 추위가 겹쳐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기근이 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유랑민이 발생하면서 민심이 아주 흉흉했습니다. 이때 최고 통치권자인 서천왕께서는 국고를 열어서 이제 환곡을 나눠주고 또 아주 국민들 구휼을 적극적으로 해서 간신히 대흉년의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구려 왕들의 애민 정신, 백성들을 어려울 때 이렇게 구휼하고 구제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정신을 보게 됩니다. 국고를 다 이렇게 털어서라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276년에 4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동북방 영토 신성을 순시합니다. 지금의 아마 요동지방에 있는 신성을 순시하십니다. 순시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쪽 지역의 소위 성주들 내지는 관료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위무하는 효과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숙적들인 숙신이라든지 선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과시죠. 왕이 여기까지 행차한다. 이 얘기는 내가 이만큼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숙신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숙신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서기 280년 10월에 이제 숙신이 변방을 침입해서 고구려인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고 막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이 숙신이라는 이 부족은 사실 숙신이라는 성을 가진 족속이 일종의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것이지, 옛날 우리 민족의 정통을 예를 들어 갖고 고조선에 이제 고조선을 숙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 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신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여하튼 북방에 있었던 숙신이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마구 학살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일어나자 조정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숙신 정벌론을 펼치죠. 이 시간은 정확하게 280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80년에 쳐들어왔는데 280년경에 바로 쳤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80년경입니다. 서기. 이때 숙신의 침략에 아주 골머리를 썩던 서천왕께서는 조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죠. 회의를 열어서 내가 좀 이렇게 모자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고구려의 위험이 사방에 떨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 숙신 같은 적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용감한 장수와 용감한 군대로 이 외적을 쳐부숴서 본때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게 영을 내립니다. 그러자 조신들이 이제 왕 밑에 신하들이 회의를 열어서 당시에 그 대군이 그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대군이죠. 왕의 동생, 왕이 아마 친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달가를 시켜서 이제 달가를 천거합니다. 달가를 시켜서 숙신을 정벌하자. 그 달가라는 분은 아주 그 무예가 뛰어나고 아주 덕이 많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대장으로 정벌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숙신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신에 쳐들어가서 숙신을 정벌을 합니다. 아주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숙신군은 고구려의 정예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도륙을 하자 아주 겁먹고 당황해서 이제 도주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달가는 숙신의 본거지였던 단노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추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던 숙신 600여호를 부여의 남쪽으로 오천으로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7개 부락을 항복시키고 군영에 예속시키는 등 아주 대단한 공적을 이룹니다. 이 공적을 기려서 이제 서천왕은 동생 달가를 안국군이라는 그 제후에 봉합니다. 안국군. 그리고 이분을 이제 일종의 총사령관에 임명하는 거예요. 도성과 지방의 군사를 통할하고 그다음에 양맥과 숙신 등 여러 부족을 통할하도록 그렇게 큰 자리에 앉힙니다. 이 달가라는 분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럴 꿈은 꾸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서천왕의 다 배다른 아우였던 이루와 소발이라는 자들이 286년에 난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자기 형의 그 통치에 불만을 품고요. 물론 이제 달가가 이제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달가가 군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일어나 보니까 모반을 세워서 이제 병을 핑계 삼아서 온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곳으로 무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제 국가가 지금 위기에 부닥쳤고 이제 새로운 임금이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이제 전국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비밀 정보를 들은 서천왕은 이루와 소발을 달랩니다. 너희들에게 국상 자리를 제수하겠다. 그러니까 도성으로 돌아와라. 국상이라고 그러면 사실 뭐 권력의 최정점 아니겠어요? 왕 바로 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루와 소발은 깜빡해서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서천왕이 미리 숨겨놓았던 그 도수부들이겠죠. 도수부들에 의해서 목이 땡강 잘라지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이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기 286년의 일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선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선비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이 선비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선비는 아시다시피 고조선 시대에 우리 한 부족이었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진나라와 오나라가 전쟁을 치른 사이에 이제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281년에는 요소의 창녀연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285년에는 추장 모용회가 지휘를 해가지고는 진의 유주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동쪽으로는 또 부여를 습격해서 부여성을 함락시키고, 이때 부여왕 의려가 이들에게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자 선비는 부여인 1만 명을 자신들의 본토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랫동안, 물론 뭐 옛날 대부여, 고조선이 이름을 바꿨던 대부여는 아니고, 이 부여 조정은 무너지고 이제 부여 조정은 또 흑룡강을 넘어서서 부곡조로 도망간 세력이 임시 조정이 하나 생기고, 또 일부 세력은 280년에 이제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 원군에 힘입어서 부여국을 다시 세워서 부여국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아주 이상한 사태가 일어나죠. 이러자 이때 서천왕은 이때다 하고 부여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고구려와 모용 선비의 패권 다툼은 점점점 점입가경으로 이제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서천왕께서는 286년 이제 4월에서 11월 사이 약 7개월간을 신성을 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조정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서쪽을 이제 넘본다는 표시입니다. 얼마나 선비가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서천왕 시절의 사건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272년에서 213년에 대흉년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구슈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제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고요. 280년 10월에 숙신이 변방을 침략해서 고구려인들을 학살했으나 이제 안국군 달가가 잘 물리쳐서 숙신을 정벌을 했고요. 286년에는 이루와 소발이 난을 일으켰는데, 아우들입니다. 왕의 친아우는 아니고 이복 아우들이 난을 일으켰으나 이제 그들은 진압당합니다. 그리고 285년에는 선비 모용애가 부여를 멸망시킨 틈을 타서 이제 서천왕은 부여의 영토를 상당 부분 납작 집어먹는 그런 아주 현명한 그러한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서천왕의 아들인 봉상왕이 왕위를 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14대 봉상왕을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잔악한,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못된 왕입니다. 이 사람 거의 폭정으로 일관했던, 이 사람은 원래부터 성정이 포악하고 사치를 즐기고 백성들을 괴돼지로 취급하는 완전히 그 막장 왕이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봉상이 즉위할 때는 조정이 앞뒤로 내외로 상당한 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비족 모용부가 강성해져 가지고 계속 이제 고구려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였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 그 계속되어지는 그런 그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구려가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이 사람은 아주 그 사치에 몰두하면서 뭐 궁궐을 때려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가장 나쁜 것은 당시에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안국군 달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안국군 달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천하의 중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이 안국군 달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왕권이 가장 위협을 하는 인간이 달가다 해서 이제 달가를 죽여버립니다. 이는 아주 의심도 많고 방탕하고 그 시기가 많은 인물이라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참 친삼촌인데 삼촌을 왜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부를 살해하고 나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아주 폭정을 치닫는 거예요. 국론이 이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달가 안국군이 죽었으니 고구려도 망했다. 이제 고구려의 그 군사권을 쥐고서 침략을 막아냈던 그 위대한 달가가 이게 돌아가셨으니 이제 고구려도 위기에 빠졌다. 그러고 국민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필이면 서북방 일대에서 고구려의 압력을 가했던 선비족의 모용부 추장인 모용애가 이제 드디어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293년 8월에 군사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고구려 조신들은 할 수 없이 일단 봉상왕을 북방의 신성으로 도피시키고 수비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모용에는 거꾸로 이제는 신성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봉상왕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봉상왕의 도피 행위를 추격해서 이제 봉상왕과 조신들은 잡힐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때 신성의 관리로 있던 북부의 소용, 북부는 이제 고구려의 북부, 남부, 동부, 서부 하는 그 다섯 부 중에 중부 중에 하나, 북부의 소형이었던 고노자란 장군이 급히 군대를 몰아가지고 기병 500명을 동원해가지고 500을 동원해서 모용해랑 싸웁니다. 모용해의 선비족은 아시다시피 유목민족이니까 원래 말을 잘 다뤄요. 그런데 잘 그 훈련을 하고 아주 무예에 뛰어났던 고노자의 기병, 개마부대가 되겠죠. 개마부대에게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노자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고노자는 뛰어난 전술과 통솔력으로다가 모용해를 물리칩니다. 그러자 이제 봉상은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고노자의 자기를 대형으로 높이고 공림을 시급으로 내려서 전공을 취하한 뒤에 이제 평양으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평양으로 돌아와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안 거예요. 와보니 뭐 안국군은 죽었지, 또 전쟁은 일어났지, 쑥밭이 됐지, 이제 완전히 자리가 좌불안석입니다. 이러자 이자는 또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왕권을 또 놓치겠다 싶으니까 이제 자기의 그 친동생인 돌고를, 이제 돌고는 굉장히 그 인품이 훌륭하고 덕이 많았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왕의, 서천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돌고를 모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참, 조야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훌륭한 돌고가 죽었으니. 이러자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은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시골로. 몸을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뭐 억울하게 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은 시골로 도주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고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국상이었던 상루마저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봉상이 남부의 대사자였던 창조리를 국상에 임명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대주부를 줬는데 이제 창조리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상에 올라서 조정을 수습하고 민심을 수습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안정되게끔 그렇게 이제 점점 안정을 해갔는데 국민들이 이제 봉상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거든. 그런데 또 그때다가 여기에다가 또 이제 궁궐을 신축하고 난리를 칩니다. 한편 신성에 있었던 그 선비족 이제 그 고노자는 신성태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국상 창조리의 그 건의에 따라서 모용해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고노자밖에 없다. 그래서 신성태수로 임명해서 북방을 안정시키자. 그러자 이제 고노자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모용해의 선비족들을 꼼짝 못하게 이제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298년 9월 되니까 막 서리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농사는 완전히 망쳐지고 그 백성들은 굶주려서 유리걸식하고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 봉상은 10월에 궁시를 증축해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하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고 이게 임금으로 살 짓이에요. 이건 완전히 막장 임금이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고열을 짜면서도 정말 이 임금을 원망 안 할 수가 없고 조정 대신들은 계속 봉상에게 궁궐 신축을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하필이면은 또 이 봉상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지 을불마저 죽여야겠다 그러고 또 을불을 추적하는 또 이런 그런 아주 정말 막장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을불 잡기 위해서 전국에 명을 내려서 돌고의 아들 을불을 잡아들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게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조신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죠. 선비는 지금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또 자기가 죽인 자기 동생의 그 아들 왕권 계승자였던
그 을부를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허구한 날 전국을 쑤시고 다니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때 국상 창조리가 신하의 본분을 다해서 임금에게 아주 직설적인 간언을 합니다. 간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국상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에서 계속 천재지변을 내리는 것은 임금께서 덕을 잃어서 이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흉년도 극심하고 백성들은 유리걸식하는 이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사방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고요. 노약자는 계곡으로 또 수렁으로 헤매고 있고, 지금 임금으로서는 하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임금님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역을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궁궐 그만하시고 백성의 부모답게 사십시다. 백성의 왕은 백성의 부모 아닙니까? 라고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계속 노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왕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주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웬만한 간신들 같으면 그냥 알랑방구나 끼고, 중국의 그 역사를 보면 왕이 망하는 데는 꼭 간신들이 옆에서 그렇게 알랑방구 끼고 미색에 빠져가지고 임금이 주색에 빠져서 놀면 거기다가 대고 계속 불에다가 좀 화약을 집어넣듯이 그런 짓을 저질러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이 국상 창조리는 강경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봉상이 뭐라는 줄 아세요? 봉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이란 백성들이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다. 지금 궁궐이 이렇게 형편이 없으니까 임금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 국상으로서 지금 백성들이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국상 창조리가 절대 아닙니다. 신하로서 왕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면 신하가 아닙니다. 제가 국상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제가 어떻게 백성의 칭송을 구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고 싶은 모양이군. 그렇지 않다면 다시는 내게 그 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죽이진 않으마.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 이 소리는 까딱하면 죽인다는 소리죠. 그러자 국상 창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반정을 모의합니다. 이미 조신들이 다 봉상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반정에 찬성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의 다가 다 국상 창조리 편을 들어서 이제 왕하고 사냥을 가던 날 갈대를 모자에다가 다 꽂으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모자에 갈대를 꽂아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갈대를 다 꽂고 모두가 다 거의가 갈대를 꽂고 이제 봉상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냉궁에 유폐를 시킵니다. 유폐를 시키고, 물론 그 전에 창조리는 이미 을부를 찾게 했죠. 미리 찾아놔야죠. 왜냐하면 반정이 성공하려면 다음에 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미 왕을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상왕은 냉궁에서 유폐를 당하고 있다가 자기 두 아들과 함께 더 이상 자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자결함으로써 두 아들까지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런 아주 정말 미친 막장 드라마 같은 폭정의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 고구려는 이렇게 신하들이 왕이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음란하고 막 이러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정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모본왕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차대왕 때 또 이제 봉상왕 때. 자, 그래서 봉상왕이 쫓겨나고 제15대 미천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 시절에 상당한 업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봉상왕이 자기 동생이었던 돌고를 죽일 때 돌고의 아들인 이 왕자 을불은 이제 몸을 숨기고 시골로 달아났습니다. 산속으로. 그래서 의무라는 사람 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밤에 개구리가 개굴 우니까 시끄럽다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의무라는 작자가 이 왕자인 을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 너 자지 말고 저기 가서 개구리도 울지 못하게 막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머슴이면 머슴은 잠을 안 잡니까? 어떻게 지네가 자기 위해서 개구리를 갖다가 울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갖은 핍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던 이 을불 1년 만에 아주 그 의무라는 자의 머슴살이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소금 장수를 합니다. 소금 장수를 하는데 또 어느 그 노판의 집에 하루 거처를 하게 되는데 이 노파가 하룻밤 그 자는데 그 숙박비죠. 숙박비로다가 소금 한 마를 내놓으라 그래서 소금 한 마를 줬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안 주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룻밤 소금 한 마리면 얼만데 후하게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을불이 안 줬어요. 안 주자 이 노파가 앙심을 품고서 그 소금 그 가마니에다가 메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자기 신발을 살짝 집어넣고서 얼마 이제 을불이랑 그 친구가 얼마 갔습니다. 가자 내 신발 도둑놈아 내 신발 내놔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언제 할머니 신발을 훔쳤느냐고. 그러자 너 이 소금집 내가 진가마니 내려놔봐. 그래서 진가마니 내더니 그 안에 지가 넣은 신발이 나왔거든. 그걸 가지고 너 이놈 이 도둑놈 관가로 가자. 그래서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관가의 원이라는 작자가 참 미련퉁이었던 것 같아요. 노파의 말만 듣고 증거가 나왔다고. 글쎄 이 왕자를 어떻게 밤새내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당시에 고구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상 그 시절에 천재지변이 끝없이 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지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 미천왕 을불이죠. 을불도 거지가 돼가지고 행색이 완전히 먹지를 못하고 빼짝 말라고 온몸에 꾀죄죄 해가지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거지 꼴을 해갖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한편 창조리는 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을불을 찾아야 되는데 전국에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하들이 어느 나루터에서 을불을 마침내 발견을 합니다. 똑같은 거지인데 같은 거지라도 좀 품위가 틀리죠. 아우라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왕자께서는 이제 그만 가시자고. 저희는 이제 그 국상 창조리가 보낸 사람들인데 가셔서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잡으셔야겠다. 처음에는 펄쩍 뜁니다. 아이고 나는 거지예요. 내가 거지인데 무슨 나를 왕자라고 그러시고 나보고 무슨 왕이 되라고 그럽니까? 펄쩍 뛰었는데 나중엔 이들이 진솔하게 자기네들의 신분을 다 밝히고 물론 뭐 호패 같은 걸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렇게 조정에 대신드리고 예전에 왕자님을 본 적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창조리의 반정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따라갑니다. 그래서 창조리는 이제 을불에게 큰 절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한적한 곳에 숨겨놓고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반정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9월에 이제 드디어 고구려 제15대 국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미천왕은 이제 민중들 속에서 약 7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민초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왕으로서 이 민초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른바 플랜이 이미 머릿속에 다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진나라 사마이가 조조의 그 후계자들, 조조의 후계자 조비, 조예, 조상 이런 그 마지막 임금으로부터 뺏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위나라를 없애고 진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마염이. 근데 이 사마염의 이 진나라는 진짜 중국 역사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막장 드라마인지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듣다가는 아마 막장 드라마가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이제 팔왕의 난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진나라가 8명의 왕이 사마씨들이죠. 성은 사마씨들이 죽이고 살리고 서로 디립다 싸우면서 내부가 분열되는 사이에 이제 진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족들, 소위 이른바 오랑캐들이라는 428만의 그 북방족들, 뭐 저족, 강족들, 뭐 수많은 북방족들이 이제 이 진나라의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상황.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훌륭하신 미천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요때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구려도 이제 팽창을 하자. 그래서 팽창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세를 잘 읽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지도자들은 국제 시세에 밝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국제 시세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번영시키고 부흥시키고 팽창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 이 왕은 302년에 현도군을 공격해서 8,000명을 사로잡고 평양으로 이주시켰습니다. 311년에는 안평을 공격해서 빼앗아 버렸어요. 313년에는 낙랑군입니다. 낙랑 소위 한사군의 거기 아니에요. 낙랑군이라는 그 중국의 땅입니다. 그게 옛날 우리 땅이에요. 이것도 다. 313년 낙랑군을 점령하고 이번에는 남녀포로 2,000명을 잡았습니다. 313년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방군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315년에는 현도성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후조가 일어났습니다. 후조가 일어났는데 이 후조는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후조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쪽, 그러니까 하북성 남쪽과 화북평원 일대에서 갈쪽인 성륵이 세운 나라 이름이 후조입니다. 그 다음에 황하 이남의 감숙성 일대에서는 한족인 장무가 전량, 양나라 할 때 그 전량을 세웠고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 모용 선비와 싸우느라고 320년부터 고구려와 모용 선비가 엄청 싸우는데 얘네들 때문에 중국으로 우리가 진출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후조 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일단 안정시킵니다. 사건으로는 이 양반 때 사건으로는 창조리의 반정으로 봉상이 폐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평주 자사로 나중에 왔던 최비의 제안으로 최비는 이제 그 모용 외가 이끄는 이른바 모용 선비족을 빨리 선비를 제거해야 진해가 안정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물론 동진의 세력들입니다. 그러자 최비가 우문선비와 단선비 그리고 고구려가 삼자가 연합해서 모용회의 선비를 공격해서 모용회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다 나눠 가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세 나라 입장에서야 뭐 잘 됐죠. 가뜩이나 윈수 같은 모용회. 그래서 연합작전으로 모용회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모용회가 이제 용성이라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중국에 가보면 심양 쪽을 말합니다. 심양. 우리가 이 심양이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가 고구려의 영토였고 또 한참 또 뭐 이런 그 선비족이나 또는 그 뒤에 발해를 멸망시켰던 발해는 대진입니다만 멸망시켰던 거란이나 이 전부가 그쪽 심양 쪽을 아주 수도로 중시했던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용회가 거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공격하기에 힘이 든 수성하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모용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자들은 분명히 우리를 치고 이 땅을 나눠 먹기 위해서 왔는데 지네들끼리 연합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꽁꽁 걸어 잠그고 수성하다 보면 지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물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용회는 이제 우문 선비에게만 아주 대대적인 그런 식사를 아주 정말 맛있는 음식하고 술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고구려랑 단선비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것들이 왜 저렇게 음식을 주고받지? 그러면서 우문선비가 배신했구나. 그래가지고서 에이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단선비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용회의 이관책에 연합작전이 결렬된 것이죠. 그러자 우문선비는 이거 기분 나쁜데 우리는 연합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배신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모용회를 쳐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뭐 완전히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모용회의 세력으로 흡수됩니다. 모용회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고구려에 또 이제 복수를 해야죠. 그러자 모용회가
장통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고구려 하성을 습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군이었던 연호가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이제 그러자 미천왕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민 1천여호를 포로로 잡아간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천왕 시절은 끝나고 미천왕은 돌아가시고 결국은 제16대 고국 원왕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이분은 참 고구려사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전사한 왕입니다. 불행해요. 앞뒤가 다 불행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즉위하자마자 졸본에 가서 동명성왕, 고주몽이죠. 고주몽의 고추모왕의 사당에 제의를 올리고 전국의 도성 주변 지방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아주 구제하는 아주 인자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용 선비의 침략에 대비해서 평양성을 증축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또 동황성, 동쪽에 있는 평양성 동쪽에 동황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342년 2월에는 환도성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외곽인 국내성을 보수한 후에 환도성으로 아예 천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구려를 노리고 있던 이 모용 선비족들이 고구려를 노린 것은 지네가 중원으로 진출하려면 고구려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세력이 원래부터 막강하기 때문에 고구려를 깨지 않고서는 도저히 중국의 그 중원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부터 먼저 친 거예요. 그래서 342년 1월 모용왕이 5만 5천 대군을 가지고 이제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했는데 당시에 고구려의 조야가 이 고국 원왕과 조신들 장군들이 이제 좀 그 정책을 전략을 잘못 택합니다. 왜 잘못 택했냐면 우선 고구려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쪽 길이 있고 남쪽 길이 있습니다. 이 북쪽 길은 평탄합니다. 남쪽 길은 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 애들이 우리를 침략하면 고구려를 침략하면 북쪽으로 대군이 몰려오고 남쪽은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은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게 병법에 따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모용왕은 부하의 그 건의에 따라서 상식을 깨고 자기가 정예부대 4만을 이끌고 남쪽인 험로를 택했고요. 장사왕으로 하여금 북쪽의 평탄한 길로 가도록 했어요. 근데 고구려는 그럼 어떻게 대처했느냐? 고구려는 그 모용왕의 그 생각을 읽지를 못하고 거꾸로 이제 왕은 이제 북쪽에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고국원왕은 남쪽의 험지로 가서 겨우 1만 대군을 이끌고 글로 갔습니다. 고국원왕은 거기에는 이제 그 왕족들과 귀족들 아마 그러한 고구려의 지배층들이 고국 원왕의 1만의 남쪽 길에 이제 거기에 배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국 원왕의 아우인 고무에게는 정예부대 5만을 내줘서 북쪽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전쟁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고구려가 질 리가 없죠. 그런데 모용왕이 거느리고 있던 4만 군대는 이미 남쪽의 험로로 먼저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가지고 진짜 1만 대군 가지고 어떻게 4만 군을 당해내겠어요. 그러자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모용왕의 5만 5천 대군은 환도성을 함락하고 임금의 어머니였던 태우 주씨와 임금의 와이프였던 왕우등 백성 5만 명을 잡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게 아주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미천왕의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덤을 파헤쳐갖고 시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5만 명과 황후 그 다음에 태우 주씨 미천왕의 시신을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죠. 그러자 고구원왕은 이제 완전히 343년 7월 평양 동황성으로 천도하고 이제 동진에 사신을 보내서 연에게 좀 압력을 넣으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동진에서는 또 연에게 압력을 가했겠죠. 그러면 또 모용왕은 가만히 있겠어요? 모용왕은 또 모용왕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이제 모용왕은 다시 이제 계속 고구려를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원왕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는요, 모용왕이 339년에 고구려에 침입해서 동맹관계를 처음엔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맹관계라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죠. 그리고서는 340년 태자 구부, 나중에 소스리왕이 됩니다. 이분이 연의 도성인 양안에 가서 이제 모용왕을 예방하고 이제 동맹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용왕은 이제 잡아간 그 태우 주씨와 왕후, 미천왕의 시신을 빌미로 신하국이 될 것을 고구려에 요구합니다. 진짜 고구려 입장에서는 미치고 폴짝 뛸 일이죠. 정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왕후도 잡혀갔지, 태우도 잡혀갔지, 아버지의 시신은 또 뺏겼지. 이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하국이 되겠다고 약조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343년 2월에 미천왕의 시신만 돌려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중원을 노리던 연나라, 그때는 이미 연나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진해가 왕이라고. 그리고 모용각이 후계자인데 이 모용각이라는 그 장수한테 남소를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5년 연에서 주태후와 왕후를 송환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모용왕의 그 후계자가 이제 왕이 된 상황으로 이제 고구려와 뭐 더 이상 원수질 필요 없다 그래서 무려 잡혀간 지 13년 만에 주태후와 왕후는 송환됩니다. 정말 이 두 분 참 끔찍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모용씨의 연나라에게만 시달렸으면은 이 고구원왕이 뭐 덜 좀 힘드셨을 텐데 하필이면 이때 또 요소 진출을 꾀하던 백제하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백제라는 나라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원래 백제는 아시다시피 고추모의 아들이에요. 두 아들. 비류와 온조는 소선호가 낳은 친아들입니다. 고추모의. 이들은 이제 유류가 왕이 되니까 이제 대방고지로,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요소 지방, 대방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백제를 세운 것이지 무슨 한반도에서 백제가 세워졌는지 정말 우리가 그 백제사를 잘못 알고서 백제는 그냥 뭐 인천에서 비류가 세워지고 뭐 하남에서 또 온조의 백제, 이거 정말 엉터리입니다. 당시에 백제는 5, 16국 시대가 중국에서 전개되고 서지는 몰락하고 화북지역이 주인은 사라지고 이 화북이 얼마나 좋은 그 곡창지대입니까? 이 중국을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고이왕 때에 이들은 대륙에다 영토를 형성해서 막대한 그 산동 지역의 산동 반도 주변의 근거지를 이미 건국 초기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구려하고 후한 세력이 밀려서 원래 이제 그 대륙의 백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의 한반도로 진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게 5, 16국으로 아주 사분오열되고 막 정말 천지가 어지러워지니까 백제는 다시 낭랑 말갈등과 패권 다툼 벌이다가 산동 중심에서 이제는 점점 요동 지방으로 이제 막 자기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발해 연안에 있어 요소 지역으로 진출하니까 이제는 고구려하고 이제 부딪히죠. 고구려는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서 이제 369년 9월에 백제를 2만의 군사로 이 고구원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치양 전투에서 그 근초고왕의 태자 근구수에게 패해서 5천 군사를 잃고 맙니다. 대략 호롱에 몰렸어요. 그리고 또 371년 9월에는 백제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남쪽으로, 이제 한반도 쪽으로. 그렇지만 폐하 근처의 백제 복병에게 패해서 이제 퇴각했어요. 그게 근초고왕 시대가 백제가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371년 근초고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고궁왕이 분전하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백제군의 화살을 맞고 결국은 전사하셨어요. 그러자 태자구부, 나중에 소수리왕이 되는데 이 태자구부가 지휘를 잘 해서 백제군은 평양성을 함락시키진 못하고 왕을 죽인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퇴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한이 고구려의 조야에 고구려의 그 신하들과 고구려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원한을 샀는지 이제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지는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17대 소수리왕 시절로 넘어갑니다. 소수리왕은 이제 그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아버지가 그렇게 전사를 하고 선비에 시달리고 백제에 시달리고 이렇게 정말 주변 강국들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문치주의를 확립합니다. 문치주의라는 건 무조건 부국 강병으로 전쟁을 해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정복을 하고 영토를 팽창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안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그 모용왕이 시작했던 그 전진, 모용수, 모용왕 뭐 이 얘네들 모용씨들이 시작했던 모용선비가 전연이었는데요. 부견의 전진에 의해서 망합니다. 전연이 망하고 부견이 전진을 세우고 전진이 이제 화북지방과 북쪽을 거의 통일하니까 이제 부친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소수리왕은 전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망하지 않은 남쪽의 사마시에 동진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이제 백제를 고립시킵니다. 그 백제는 또 가만히 있나요? 백제는 또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이제 또 고구려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진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배후에 있는 고구려하고 척을 져서는 곤란해요. 그렇다고 고구려를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진의 부견은 그냥 은근슬쩍 그냥 고구려야 니네들이 원래 니네들 땅이었으니까 전년이 차지했던 유주, 지금의 이제 북경 지방입니다. 유주와 현도, 요동 등을 그냥 먹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그리고 눈을 감아줬어요. 그러자 소수리왕은 잽싸게 전년의 유주나 현도나 요동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중앙 집권을 실시하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진의 왕 부견으로부터 이제 불교의 그 수용을 권유받고 불교를 수용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고구려는 불교를 국가에서 금하고 있었어요. 사실 왕족들이나 왕궁에서는 불교를 못 믿게 했습니다. 원래 선도를 믿고 있던 선교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수용을 못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소수리왕 때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성균관과 같은 태학을 아마 거의 세계 최초의 대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그때가 370 몇 년대인데 태학을 세웠습니다. 태학을. 그러니까 얼마나 선진한 정책입니까? 당시에 지금의 대학을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뭐 이런 대학이 뭐 얼마나 뭐 오래됐다 그래봤자 576년 뭐 근데 우리는 벌써 서기 300 몇십 년에 대학을 세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을 반포했어요. 이 율령은 왜 이렇게 반포를 했냐면 고구려는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행형 그러니까 형벌에 관한 법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있다가 대부분의 그 정치와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통치는 그냥 그 부족장 회의 그러니까 오부족 그 회의에서 즉각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고추가 회의라고 그럽니다. 제가 회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 율령을 완전히 반포해서 그렇게 국가의 체제를 법률주의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제 원수를 갚는다고 376년 11월 백제 북쪽 변경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백제군에 의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건으로는요. 이번의 사건으로는 376년 11월에 백제의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죽은 거 아시죠? 이거는 아버지가 그 전이고요. 또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백제가. 근데 물리쳤습니다. 378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정말 끔찍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해 8월에는 이제 또 거란조, 나중에 요나라를 세웠던 거란의 침략으로 고구려의 변방에 8개부락이 함락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왕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이련이라는 성은 이제 고씨였겠죠. 고 이련이, 휘는 이련입니다. 고국 양왕이 등극을 합니다. 제18대입니다. 광개토 경 평안 호태왕의 아버님이 되시겠죠. 이분의 업적은 385년 6월 4만의 군사로 후연의 모용수가 점거한 유주와 기주를 쳐서 대방왕 좌를 굴복시키고 현도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남녀 포로 1만 명을 잡아옵니다. 예전에 왜 포로를 잡아왔느냐? 포로는 쉽게 얘기하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잡아다가 노예로다가 부려먹기 때문에 옛날에 그 고대의 그 경제라는 것은 물론 마르크스 얘기를 빌자면 노예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의 동북아의 그 전쟁의 결과는 첫째는 이제 영토를 이제 뺏는 거고요. 둘째로는 이 인구, 이 사람의 머리,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부려먹고 뭐 이제 국민으로 또 삼기도 하고 때로는 속량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갑옷이나 무기, 그 다음에 무슨 재산 이런 걸 빼앗는 것이 전쟁의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86년 8월 백제를 먼저 공격해서 겁을 줍니다. 까불지 말라고 무력을 시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자기네 부족의 하나였던 말갈 부족을 시켜서 백제를 공격시킵니다. 백제는 이제 말갈하고 싸우느라고 감히 고구려를 어떻게 이제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번 치하의 사건은 385년 11월 모용수가 모용농에게 대군을 주어서 현도와 구요동을 회복시킵니다. 389년엔 9월에 백제가 한반도 쪽 후미를 급습합니다. 그러니까 후연을 치려고 했는데 이제 이때는 모용수가 다시 자기 선조 모용왕이 세워놨던 연나라를, 그게 전년이죠. 전년을 이어받아 가지고 당시에 중국의 정세가 아주 혼란한 틈을 타서 이때에 후연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용수가 세운 이 후연이 고구려하고는 아주 또 왼수지간이 됐단 말씀이죠. 그리고 고구려는 후연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 백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제가 자꾸 뒷덜미를 잡아 당기니까요. 이듬해 9월에는 이제는 또 백제가 달솔 진감호를 시켜서 도압성을 공략해갖고 주민 200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태가 났어요. 자, 고국 양왕은 정말 주변에 외쪽으로는 강대국들에게 시달리고 내적으로는 또 이 경제에 여러 가지 그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온갖 노심초사하시다가 급기야는 병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들어 누우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태자 담덕을 18살 먹은 태자 담덕, 고 담덕입니다. 휘가 담덕입니다.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분에게 양위하심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님 전 왕까지 고구려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 호태왕께서 이제 어떻게 이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고 동북아의 최강대국으로 고구려를 반석 위에 세우셨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